그 API도 저희가 지금 장표가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뭐 예전에 파트 1, 2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컨셉 그다음에 실제로 리소시스라고 해서 인제 좀 나눠 봤고요. 컨셉이란 건 말 그대로 제가 뭐 이미 뭔가 좀 깔아 놓은 것처럼 '좀 더 추상적인 설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것도 결국에는 알아두셔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탑 다운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API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저희가 TS 1번 문서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첫 번째로 저희가 만들었던 그 기술 규격 TS 문서도 펑셔널 아키텍처였고요. 뭐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려면 당연히 아키텍처가 정의되어 있어야지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무언가의 녀석들, 예를 들어 여기 아까 제가 곧도 말씀드렸던 CSE, 그다음에 AE 이런 녀석 간에 뭔가가 실제로 뭐 선이 그어지고 그 선 위에서 실제로 무언가의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장은 저희가 이제 원앤투 아키텍처 101이라고 해서 좀 구성을 해 봤고요. 원엠2엠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나의 시스템의 바운더리를 지금 여기 있는 요런 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인제 항상 하는 비유인데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유플러스도 있고 SK도 있고 그다음에 KT도 있고 이런 모바일 사업자들이 있는데 각자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시스템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그 사업자들이니까 예를 들어 인제 자기들의 인제 그 코어 네트워크에는 뭔가 이 서버, 이제 논리적인 당연히 서버고요. 논리적인 뭔가 서버가 있는데 당연히 그 사업자들 간에도 뭔가 실제로 연동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저희가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서 인제 알트폰 뭐 유플러스 알트폰의 사업자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인제 뭐 요금 쓰고 있는데 제가 뭐 SK텔레콤에 있는 뭐 친구한테 뭐 전화를 걸든 문자를 보내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뭐 요런 것들이 원앤투엠에도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제가 편한 말로 말씀드렸었는데 뭔가 서버 플랫폼,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플랫폼, 그다음에 뭐 디바이스 플랫폼, 그다음에 플랫폼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애플리케이션 엔티티의 약자인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뭔가 등록 과정, 여기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서로 이제 등록하면서 인제 시스템들을 이렇게 하이라키를 이제 구성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인제 뭔가 시스템들이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제 그러면 결국에는 일종의 뭔가 토포로지의 형태인데요. 내가 만약에 A1이라고 하는, 즉 나의 뭔가 디바이스에 원앤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구동을 하고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은 집에 있는 홈 게이트웨이, 뭐 MN이라고 하는 건 미들 노드인데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게이트웨이를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집에 있는 홈 게이트웨이에 인제 등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원앤투의 인터페이스인데요.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를 수행을 해서 등록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액세스하든 아니면 뭔가 사업자 서버 쪽에 있는 무언가의 원앤투 인터페이스 혹은 데이터를 내가 액세스를 하든 아니면 외부 사업자망에 있는 무언가에 내가 액세스를 하든 결국 나는 내가 등록했던 나의 등록되어 있는 플랫폼을 거쳐서 액세스를 하게 돼 있고요. 요청을 결국엔 내가 얘한테 일단은 보내고 그게 최종적으로 이 녀석이든 이 녀석한테 이제 가게 돼 있고, 각각의 모든 메시지가 실제로 이렇게 여기 써 있는 헛바이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내고 포워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IP 그 네트워크에서도 모든 그 패킷들이 이제 라우터를 이제 헛바이업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거랑 일단은 뭐 개위가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헛바이업이라고 하는 거는 원엠투엠 토포로지 네트워크상에서 원엠투엠 엔티티 하나하나씩 요런 이런 그 레지스트레이션에서 이제 하이라키가 되는데, 이 하이라키 상에 있는 하나하나의 경로를 원엠투엠 메시지가 타고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수면 아래는 그 IP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근데 어쨌든 레벨이 다른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거를 쪼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엠투엠에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인터페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냐를 설명드리는 거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엠투엠 플랫폼은 다른 말로 했을 때 IoT 미들웨어고, 미들웨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언가의 인터페이스 기능들을 응용할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 원엠투엠 플랫폼,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는 지금 여기 이 박스에 해당하는 건데요.
원M2M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거냐를 이제 정의해 놓은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사람이 이해하는 기준으로 기능들이 뭐야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림도 있고 이제 글도 이제 표준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요 선들은 이제 뭐 요런 그 분야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결국에는 뭔가 선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참조점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포인트를 정의해 놓은 거고 결국에는 그 레퍼런스 포인트 위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인터페이스를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복잡하게 얘기한 거고 결국에는 아까 요청, 응답 요청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원M2M의 누군가가 오리지네이터라고 하는 이건 기본적으로 롤이거든요.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서 요청을 하고 누군가는 그 요청을 받고 이제 처리한 다음에 응답을 보내게 되는 거죠. 결국에 원M2M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도 결국 이 구조를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게 예를 들어 이 오른쪽에 그림을 왼쪽에다 이제 대비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 A 아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 자기가 등록했던 플랫폼에다가 뭔가 요청을 하고 응답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여기 옆에 그림은 생략돼 있는데 그 사실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녀석이 뭔가 요청을 다른 플랫폼에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표준에 정의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요런 레퍼런스 포인트 이제 인터페이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추상적인 내용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아까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어디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어떤 디바이스에 탑재된 원했던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첫 번째 일단 뭔가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시스템 등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시스템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존재다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시스템에 이미 있는 등록되는 엔티티에다가 이제 등록 요청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나 A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이 시스템 특정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도메인에 있는 예를 들어 CSE 플랫폼에다가 이제 내가 이제 등록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등록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추상적인 개념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디스커버리를 할 때 그러면 뭔가를 검색을 하는 건데 그러면 검색을 하는 검색의 대상이 뭐냐를 사실 아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원M2M에서는 사실은 모든 게 이제 다 리소스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건데 네. 여기 이제 그림으로 약간 뭐 좀 예시처럼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뭐 윈도우즈 기준으로도 그 파일 시스템이 있어서 뭐 루트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C 드라이브 아래 여러 가지 폴더가 있고 폴더 아래 또 폴더가 있고 폴더 아래 파일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파일 스트럭처, 파일 시스템이 이제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M2M에서는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쉽게 말해서 그냥 리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캐치하셨을 RESTful 그런 API 그런 스타일을 제가 따르고 있고요. 모든 건 리소스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검색 대상도 결국 리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지금 뭐 파일 시스템 얘기 드렸지만 예를 들어 원M2M의 리소스 트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왜냐면 이렇게 계층적으로 뭔가 폴더 구조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리소스들이 트리를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실제로 뭐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트리처럼 만들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다른 이슈인 거고요.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리소스들이 이렇게 트리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검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여기에다가 검색 요청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C 드라이브에서 검색을 하면은 C 드라이브 바로 아래에 있는 모든 폴더나 파일을 대상으로 검색을 하는 것처럼 특정 위치를 내가 타겟팅 해가지고 검색을 요청하게 되면 검색 조건을 가지고 이제 검색을 각각의 리소스에다가 수행하게 되는데 그 요청했던 대상으로 했던 녀석의 이제 하위 리소스 트리를 대상으로 이제 리소스를 이제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게 일단 뭐 CSF 제가 뭐 생략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원M2M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다. 지금 여기 등록부터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앞으로 쭉 말씀드릴 각각의 장표는 결국에 원M2M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이다. 원M2M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은 결국에는 원M2M 어플리케이션이 쓰는 기능이다.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쉬운 게 일단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랑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래서 인제 여기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쓴 거고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쓴 그 행간의 의미는 사실은 데이터를 뭐 저장해서 가져가는 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그 저희는 없지만 이제 예를 들어 그 윈도우즈 그 폴더에다가
파일을 예를 들어 이거는 100개까지만 담을 수 있어. 만약에 101번째 파일이 기록이 되게 되면 가장 오래된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하고 그 101번째를 내가 하나가 삭제됐으니까 이제 100번째 파일로 내가 저장할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리 기능이 될 텐데요. 원엠팀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린 뭐 예를 들어 그 파일 개수를 내가 몇 개로 제한한다거나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여기 딱 보시는 것처럼 그 컨테이너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공간 안에 있죠. 네. 컨테이너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공간 안에 실제로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말 그대로 데이터 인스턴스들이 여기 아래 이제 하위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내가 거기에 저장된 개수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그 전체 데이터의 사이즈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데이터의 총 크기를 내가 어디 메타 정보로 내가 읽어온다거나 인스턴스의 개수를 내가 메타 정보로 읽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관리 기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 표준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원엠템 플랫폼이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설명드렸던 관점 중에 하나긴 한데 요 그 대표적인 예로 좀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원엠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다. 내가 서비스 만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딘가에 뭐 표준 그 오픈 소스 플랫폼이든 아니면 뭐 상용 플랫폼이든 무언가를 가지고 구축을 해 놓을 거고요. 내가 할 거는 결국에는 어딘가에 예를 들어서 뭐 센서 정보를 읽어 가지고 내가 센서 데이터를 그 저장할 뭔가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런 저장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데이터들을 쭉쭉쭉쭉 이제 저장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그거를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검색하게 해 가지고 그 이 컨테이너를 발견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내가 액세스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결국에 인제 이 원엠템에서 정의하는 인터페이스 기준으로 앱이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에다 요청하고 응답을 받는 거고요. 예, 플랫폼을 만드는 입장이라면 실제로 표준에서는 말 그대로 인제 소스 코드를 표준에 제공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컨테이너는 뭘 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컨테이너에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라. 이런 기능을 제공하려면 누군가 설정을 해야지 이 플랫폼이 그런 설정대로 동작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설정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이 정의된 인터페이스로 요렇게 인제 여기 있는 예제는 아니지만 요렇게 설정을 하게 될 거고요. 설정이 여기에다 설정이 되게 되면 나 플랫폼은 실제 설정대로 계속해서 이제 백그라운드로 동작을 해야죠. 인스턴스가 이제 100 개가 넘어가게 되면 가장 오래된 걸 삭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표준에서는 기능을 정의할 뿐이고 그 기능을 실제로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정의를 하는 거고 그 메시지들이 실제로 HTTP나 MQTT로 날아갈 수 있도록 프로토콜 명세까지 제공하는 거고 플랫폼 개발자는 이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다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제가 아까 마이크가 좀 안 들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 원엠템 표준을 이해하고 개발해서 활용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그다음에 플랫폼 측면에서 어떤 의미인지 잠깐 한번 또 랩업을 해 드렸고요. 플래시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간상 설명을 좀 생략하고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플래시 컨테이너라고 하는 요건 리소스 타입인데요. 요 리소스 타입이 어떤 건지는 저희가 네 저희 하반기 교육이죠. 하반기에 저희가 그 직비 디바이스들 연동해서 쓰는 그런 실습 교육이 있는데요. 그때 직접 아마 쓰시게 될 겁니다.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그 아까 소개해 드린 유튜브에 현재 해당하는 영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들도 예를 들어서 인제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쪽 인터페이스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든 그냥 다 저장할 수 있는 약간 자유의 영역이 있고요. 플래시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리소스의 하위 개념이 이제 저희 원엠템 스펙에서 얘기하는 건 attribute이라고 하는 결국 속성인데요. 말 그대로 인제 파일 안에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뭐 있는 것처럼 아니면 뭐 JSON 오브젝트에도 여러 가지 뭐 키밸류표와 속성으로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정리했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고 타임 시리즈라는 건 아마 타임 시리즈 개념을 아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데이터가 일정한 주기로 해서 계속 들어오는 무언가의 그 센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저장하고 당연히 그런 타임 시리즈 내가 정의한 인터벌대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니터링해서 이 주기에 데이터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가 안 들어왔네. 이런 것들을 디텍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원엠템 표준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지금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나운스먼트라고 하는 거는 가장 쉬운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등록했던,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플랫폼에, CS니까 플랫폼이죠. 플랫폼에다 어떤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아까 보셨던 첫 번째 그 인터페이스 예제처럼 컨테이너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공간을 만들게 될 텐데요.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검색해서 쓰기 쉽도록 내가 이 데이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서버 플랫폼에다가, 이건 홈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치고요. 서버에다가 그 정보를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공지인 거죠. 우리말로 치면 공지인데, 일종의 뭐 일부 사본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CLC 001번에 어디 리소스 경로에 가면은 내가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온도 데이터를 여기다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서버에다가 일부 사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다라는 어나운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펙에 있는 표현인데요. 이런 기능들도 데이터 관리 관점에서 있다. 그 정도까지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접근 제어인데요. 어서라이제이션이 결국엔 액세스 컨트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이제 누군가는 내가 플랫폼에다가 뭐 센서 데이터를 내가 읽어가지고 저장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은 그것들을 이제 검색해가지고 자기 서비스나 이런 데 이제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누가 제공한 데이터가 누가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어야지. 정의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넘어와서 그 기능 예제는 아니지만, 무언가 어플리케이션이 플랫폼에다 요청하게 되면 플랫폼은 거기에 정해진 그 스펙대로, 그런 기능대로 계속해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하고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데이터 저장소에다가 최대한의 인스턴스 개수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이 컨테이너가 그 살아있는 한,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컨테이너의 인스턴스 개수를 유지해 주는 기능을 플랫폼 수행을 하겠죠.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센서 정보를 여기다 딱 기록했다라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치면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이 컨테이너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읽어보고 싶어라고 이 플랫폼에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요청했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 요청을 승인할지 아니면 거절할지, 그런 것들을 정책 정보를, 그러면 이 녀석이 컨테이너 만들 때 어딘가에 설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게 이제 아까 이 정표에 잠깐 나왔던 요러한 기능들이고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설정도 말 그대로 여기다 무언가 설정 정보를 이 어플리케이션이 여기다가 이제 리소스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 무언가의 그 접근 제어 정책을 여기다가 심어 놓고 내가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그 리소스랑 이렇게 연동을 해 놓으면, 이 플랫폼은 실제로 그 컨테이너, 누가 액세스하려는 컨테이너 가지고 있고, 이 컨테이너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접근 제한 정보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녀석이 요청했을 때 그걸 보고 내가 허가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 그런 개념이 표준에 다 제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쉬운, 그다음에 저희가 아마 내일 진행하게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있다인데, 시간상, 그리고 처음 원앤튼 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감안했을 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언급만 장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 기능은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이 어딘가, 사전에 어플리케이션 얘기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 이제 그 실제 필드에 이제 센서가 예를 들어 100개가 있고, 각각의 센서는 어떤 플랫폼에다가 자신들이 데이터를 쭉 밀어 올리는 컨테이너들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100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 컨테이너가.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내가 그럼 그 100개의 그 센서의 최신 그 메저링 데이터를 내가 읽기 위해서 그 100개의 그 컨테이너를 일일이 내가 하나하나씩 읽는 거는 뭐 너무나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그 100개를 내가 하나의 그룹이라고 하는 리소스로 내가 설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는 설정이 된 다음에는 내가 그 그룹의 모든 멤버들,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매핑을 해 놓은 건데요. 그룹의 모든 멤버들의 최신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요청을 그룹의 하위 리소스 무언가를 통해서, 결국 이 그룹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내가 100번 요청하지 않고 한 번의 요청으로 100개의 데이터를 내가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예시고요. 그룹을 통해서 뭐 읽을 수도 있지만, 뭐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뭐 각각의 아래에다가 뭔가 새로운 그 차일드 리소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원엠템 표준을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OMADM이라든가 뭐 LWMTM, BBF TR069 이러한 디바이스 관리를 위한 표준 기술들이 이미 외부에 있어 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적용한 디바이스나 그쪽의 시스템을 원엠템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 그걸 하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내용은 다 생략할 텐데요. 그거를 하는 모티베이션만 설명드리면 내가 결국에는 아직 여전히 원엠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사람이라면 내가 개발하는 거는 원엠템 어플리케이션인데 결국엔 내가 원격에는 장치 관리가 실제로 거기에 예를 들어 오마 DM이 뭐 적용돼 있다. 내가 오마 DM을 실제로 내가 뭔가 서버를 별도로 이제 구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 오마 DM 인터페이스를 내가 직접 내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원엠템 인터페이스로 뭔가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원엠템 플랫폼에서 실제로 연동 구조 이런 것들을 다 표준에 정의된 것들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나는 원엠템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워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이제 원엠템 어플리케이션들은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런 뭐 DM에 관련된 것들은 교환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위치를 내가 뭐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API들도 있다라고 시간상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습에 쓸 텐데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구독 통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IoT나 이런 쪽의 시스템에서는 구독 통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원엠템도 당연히 구독 통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통지를 받으려면 내가 실제로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내가 뭔가 구독, 말 그대로 subscribe를 해야 되는데요. 이벤트 타입이 뭐 쉽게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리소스 아래 특정한 차일드 리소스가 생기면 그걸 알려줘. 아까 이제 보셨던 예제처럼 이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 이 컨테이너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센싱 데이터를 여기다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 여기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은 그 녀석은 이 컨테이너를 발견하게 되고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온도 데이터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데이터들이 새로 생기면은 그거를 내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매번 내가 조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냥 푸시를 받고 싶어. 시끸러스하게 내가 노티를 받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 컨테이너에다가 이 하이 리소스와 서브스크립션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의 서브스크립션에 의해서 내가 뭔가 이벤트 모니터링이 플랫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누가 데이터를 쓰건 간에 실제로 이 플랫폼이 결국엔 그 요청을 받기 때문에 데이터가 신규로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예를 들어 이거의 차일드가 생성이 되면 그거를 내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노티를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상상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구독 통제 메커니즘들이 원엠템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 제가 신규 리소스 생성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관심 있는 그 리소스에 만약에 속성이 업데이트 된다거나 특정한 리소스가 삭제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벤트 타입들이 실제로 표준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 생각에 어쨌든 뭐 교환의 범위는 아니라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서비스 구현에 응용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스펙을 봐도 이해가 좀 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때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트 2라고 예전에 이제 이름 지었던 이제 리소스고요. 결국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M2M은 IoT 공통 플랫폼이다. IoT 미들웨어다. 무언가의 기능을 정의하고 있고 그 정의하는 기능을 인터페이스로 실제로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고 얘가 주는 인터페이스, 즉 누군가가 그거를 인터페이스에 호출했을 때 무언가의 동작, 사전에 정의된 표준에 정의된 동작을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반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기능인지 컨셉적으로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린 거고 그거를 인제 어떻게 보면 다시 인제 반복을 하면서 그걸 인제 리소스 관점에서 인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실제로 인제 장표로 보는 게 여전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추상적이긴 할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실습을 인제 하나하나씩 하시다 보면은 모든 속성은 당연히 이해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주요한 속성들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직접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 스펙과 실제 우리가 자주 쓰이는 구현해서 쓰이는 그런 내용들의 중간 정도의 장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래서 인제 그 기능 설명했던 거 첫 번째가 예를 들어 뭐 registration 등록이었는데요. 내가 만약에 원앤템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면은 나는 A 등록입니다. 내가 A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엔티티. 그럼 만약에 내가 CSE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CSE 등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수행을 하겠죠. 근데 아까 그 그림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등록을 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사람이 인지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요. 실제로 그게 인터페이스에서 실제로 요청 메시지로 어떤 거에 가는 거냐를 인제 생각을 해 보면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소스 타입인 거고 실제로 인제 A라고 하는 리소스를 만들어야지 플랫폼 안에 생성을 해야지 이게 등록이 인제 되는 겁니다. 다시 또 아까 그 그림으로 넘어오면 여기에 A는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이 이 플랫폼에다가 여기는 예제는 아니지만요. "A 생성을 해 줘."라고 한다면은 그 생성하는 거는 당연히 뭔가의 조건을 검사를 하고 조건이 맞다라고 하면은 A라고 하는 리소스는 결국에는 이제 인스턴스인 거죠, 파일처럼. 리소스 인스턴스는 이제 생성을 플랫폼이 해 주고 응답으로 "나 이러이러한 리소스를 만들었어."라고 줄 거고요. 만들었던 리소스가 이제 A 리소스가 되는 거죠. 왜냐면 A 등록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원엠팀 인터페이스에서는 A라고 하는 리소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요청을 제가 정의해 놨기 때문에 제가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A 등록이지만 실제적인 인터페이스 관점으로 봤을 때는 A 리소스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거를 다 제가 RESTful이라고 하는 개념을 쪼끔만 이해를 하시면은 모든 원엠템의 인터페이스 요청은 무언가 리소스의 대부분이 뭔가 리소스의 생성, 그다음에 조회, 뭐 갱신, 삭제 뭐 이걸로 거의 다 귀결되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능을 제가 어떤 인터페이스로 정의했는지를 뭐 모든 장표에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인제 드는 의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A 리소스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리소스에 뭐를 포함해야 되는 거냐? 그걸 이제 첫 번째 장표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거고 실제로 인제 이 다음 교환부터 인제 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구현 예제로 다 나오게 될 거고요. A 리소스에 포함되는 속성도 제가 아까 인제 공문으로는 attribute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속성들이 뭐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원앤펜 스펙에 인제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서인 TS0001 번 문서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저희 뭐 대부분 쓰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 대부분 그 서로 다른 속성들은 서로 다른 기능이나 설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스펙에 정의되어 있는 건데 내가 그걸 쓰지 않는 거면 특히 이제 옵셔널한 그냥 애트리뷰트들이라면 저희가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속성들이 그럼 맨더터리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는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TS25 문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테스트 규격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A 등록이라는 거를 내가 플랫폼으로 구현을 하고 싶은데 이 수많은 속성들을 다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떤 것만 하면 내가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아까 그 장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인제 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 엔티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휴대폰에다가 내가 그 메신저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치면요. 카카오톡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원엠템에서 인제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엔티티가 인제 나뉘는 건데 애플리케이션 엔티티는 일종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같은 개념입니다. 내 휴대폰에 깔린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게 인제 소프트웨어가 일종의 고유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인제 카카오톡 서버랑 통신하게 될 텐데요. 그 녀석은 인제 AID 애플리케이션 엔티티화된 녀석의 인제 인스턴스 아이디고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페이스북 아니면 뭐 다른 인제 서비스랑 구분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인제 아이디입니다. 그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AID 인제 A를 등록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인제 등록이 되면 저희가 뭐 출생 신고하고 주민번호를 받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의 그런 엔티티 즉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식별자를 부여받아야 내가 나중에 무언가에 요청을 할 때 나는 누군데 어떤 걸 요청하는 거야."라고 플랫폼에 요청 메시지도 보낼 거고 이렇게 식별자를 인제 등록 과정에서 인제 부여를 받는 거고요.
네, 식별자 예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네, 여기에 있는 이 아이디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아이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이 아이디가 사실은 동일한 아이디인데, 쉽게 말해서 포맷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전화번호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전화를 이제 개통하게 되면 그게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별로 없지만, 집 전화가 됐든 아니면 휴대폰이 됐든 개통이 되면 전화를 부여받게 되잖아요.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부여받은 번호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 쓰는 거는 뭐 010-1234에 뭐 1234라고 하면은, 실제로 내가 부여받은 번호는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첫 번째 레지스트라 CSE라고 하는 무언가에서 이제 주어지는 아이디는 1234-1234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뭔가 일종의 국번이 붙어서 010-1234-1234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외국에 있는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국가번호를 붙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번호를 눌러야지 저와 이제 통화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라는 거는 이제 하나인데, 실제로 식별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뭔가 포맷이나 아니면 그런 스코프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내가 A 등록이 됐든 CSE 등록이 됐든, 내가 어느 스코프에서 내가 그걸 식별하느냐에 따라서 고유한 식별자지만, 그거를 내가 좀 더 긴 아이디로 정말 유니크하게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고, 요런 스코프 안에서는 요거만으로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티티도 그래서 이제 식별하는 게 이제 그래서 어느 스코프에서 이제 식별하느냐 이게 좀 다른 거고, 저희가 이제 예제에서도 이제 아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좀 아시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A인데 여기에 있는 그 특정 리소스를 액세스하는 거랑, 내가 지금 등록했던 이 CSE 말고 다른 CSE, 이 녀석이나 이 녀석에 있는 무언가의 리소스를 내가 액세스하기 위한 그런 리소스의 식별자가 이제 스컵이 좀 달라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게 타겟 리소스라고 치면요, 내가 여기에서 바로 내가 등록했던 그 리소스를 만약에 액세스한다고 했을 때, 여전히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네, 전화번호를 친다면은 뒤에 이제 당연히 리소스로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1234, 1234라고만 해도 이 녀석이 고유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1234, 1234라고 하는 전화를 이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내가 등록했던 CSE가 아니라 또 다른 외부의 어떤 그 이 도메인 안에 다른 CSE한테 가려면은, 이게 02-1234인 건지 아니면 010-1234인 건지를 내가 처음부터 지시를 해줘야 실제로 그 요청이 정확하게 거기 이제 닿을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 동그란 바운더리를 지나서 외부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이게 010, 1234, 1234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건지, 이게 정확히 이제 지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별자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스컵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포맷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내가 정확히 내가 어디에 있는 거를 특정한 스컵 바운더리에서 내가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 스컵을 가지고 있는 식별자로 내가 요청해 줘야 된다. 그게 이제 엔티티들의 아이디건 아니면은 각각의 이제 리소스 아이디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일단 나중에 이제 예제를 한번 좀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제가 개념은 이미 다 설명을 앞에 장표로 다 드렸던 거고요. 결국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기능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라고 하는 뭔가 데이터 박스가 있는데, 거기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 즉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가 담을 때, 그걸 리소스 인스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담을 때 몇 개까지 담을 수 있느냐 등등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게 컨테이너라고 하는 리소스의 속성 값으로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나중에 업데이트를 할 때, 결국에는 내가 데이터 저장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행위는 컨테이너 리소스를 생성한다라는 거고요. 생성이 당연히 이게 플랫폼에 이제 요청해서 플랫폼에다가 특정한 위치에 생성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그 생성할 때 혹은 나중에 뭐 업데이트 할 때
그 컨테이너 리소스의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을 내가 뭐 설정하고 바꿈에 따라서 그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이 내가 거기에 있는 설정대로 계속해서 이제 동작을 해줍니다. 이 컨테이너가 이제 남아있는 한에. 이런 것들도 지금 약간 좀 추상적이실 수 있긴 하지만 실습하시면서 조금 체험을 하실 것 같고요.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담는 저장소라고 말씀드렸고요. 컨테이너는 일종의 박스인 거고, 이게 일종의 폴더 개념이고, 이건 일종의 파일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일 안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떤 형태든 어플리케이션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속성 레벨로는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담습니다. 그게 뭐 하나짜리 뭐 텍스트 토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제이슨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 베이스 64로 인코딩한 뭔가 바이너리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도 아까 좀 말씀드렸던 개념이고요. 디스커버리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개념이 1M, 2M의 리소스들은 이 플랫폼 안에 트리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고 나는 그런 트리의 어떤 특정한 지정을 내가 가리켜 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리소스를 검색을 하는데 검색 조건을 당연히 써야죠. 저희가 뭐 인터넷 검색이든 파일 그 로컬에서 검색하는 거든 검색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검색 조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리소스 생성된 시각을 기준으로 언제 이전에 생성된 거 아니면 특정한 텍스트 라벨을 단다고 했을 때 라벨 값을 가지고 매칭하는 거 특정한 사이즈 이상의 뭐 파일을 검색한다거나 리소스 검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표현하는 이게 프로토콜에 있는 명사를 제가 몇 개만 따온 건데요. 이런 조건들로 실제로 그 요청을 플랫폼에다 할 수 있다. 예제만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디스커버리 자체도 이따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구독 통지 뭐 다양한 방법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어떤 조건 하에서 플랫폼이 뭔가 이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나한테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줄 거냐 이걸 결국 설정하는 게 서브스크립션이고 말인즉슨 저희가 아까 예제처럼 뭔가 이 컨테이너에 새로운 그 하위 리소스 그러니까 인스턴스라고 하는 리소스가 생성되는 거 아니면 컨테이너의 이러한 설정 값들 이건 아니죠. 예를 들어 뭐 맥스 넘버 오브 인스턴스라든가 이런 컨테이너의 속성이 바뀌면 그때 통지 노티피케이션을 던져줘라고 하는 이런 설정들을 어딘가 해야 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관심 있는 리소스의 그 하위 리소스, 차일드 리소스로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 개념이 약간 좀 애매모호하시면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저희가 실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내가 이벤트를 받을 거냐 이런 것도 설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노티케이션을 받게 될 건데 어디로 받을 거냐 그런 뭐 일종의 엔드포인트를 설정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외에 수많은 뭐 일종의 부가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당장에 다 쓰시진 않을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실제 실습 과정을 통해서 몇 번 아마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서브스크립션 리소스의 부모 리소스에다가 뭔가 구독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특정한 이벤트 때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내가 원하는 그런 위치로 그 엔드포인트로 날아오게 되는데 노티피케이션 어떻게 생겼느냐를 저희가 이제 좀 정리한 거고요. 시간상 이거를 뭐 다 하나씩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서브스크립션 안에서도 사실은 뭐 다중 여러 개의 이벤트 타입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아까 이런 컨테이너처럼 나는 새로운 데이터 인스턴스 차일드 리소스가 생성될 때도 통지를 받고 싶고 이거의 속성 자체가 만약에 변경될 때도 나는 통지를 받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중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럼 노티피케이션 날라왔을 때 내가 어떤 이벤트에 대한 어떤 타입에 대한 이벤트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랑 실제로 이벤트 정보 자체도 이제 그 노티피케이션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표준을 특히 이제 TS 4번에 있는 거를 제가 좀 모식한 건데 그 데이터 그 스트럭처를 따라가기 쉽지 않아서 이제 그림을 그려놨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당장에 아마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뭔가 이제 구조화된 노티피케이션이 있고 내가 나중에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싱글 노티피케이션에 해당하는 요 영역들을
그러니까 구조화된 그 오브젝트로 내가 뭔가 노티피케이션을 받는다. 그럼 내가 그걸 서비스에 응용하려면 이런 구조를 내가 스펙에서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on이라고 하는 뭔가 예를 들어 스위치 값이 있을 텐데 파싱할 수 있도록 이 오브젝트를 이해하고 이 파싱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시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룹인데요. 그룹은 아까 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센서가 100개가 있고 각각의 센서가 각각의 데이터를 올려보내는 컨테이너가 어딘가에 CSE에 있고 즉 플랫폼에 있고 그것들 내가 한꺼번에 못 봐서 내가 한꺼번에 읽든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지워버리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룹인데요. 그룹의 개념인데요. 기능이고. 그러면 그 그룹 기능을 어떻게 써야 되냐를 이제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의 기능을 플랫폼에 요청해 가지고 쓰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나타내는 리소스를 플랫폼에다가 생성해야 됩니다. 아까 인제 뭐 살짝 인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내가 무언가의 이 특정한 리소스에서 생기는 이벤트를 내가 받고 싶으면 내가 여기 외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한다면요. 이게 노티피케이션 막 받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관심 있는 리소스 안에다가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를 생성을 했죠. 생성을 하는 의미가 생성이 됐다는 건 이제 플랫폼이 '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요청이 돼 가지고 내가 지금 서빙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어떤 이벤트가 왔을 때 '어 여기에 구독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를 내가 인제 예를 들어 판단을 하고 해당하는 그런 그 노티피케이션 주소 이런 데다가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죠. 결국 그런 리소스가 남아 있어야 리소스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이 사전에 "이런 구독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요청을 승인했다는 일종의 뭐 컨택이 되는 거고요. 그거 기반으로 인제 리소스가 남아 있는 한 계속해서 플랫폼이 그 각각의 있는 리소스를 해석해서 서로 다른 기능들을 계속해서 인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인제 그룹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자기가 관심 있는 100 개의 센서 데이터를 담는 컨테이너를 그룹으로 한번 만드는 행위 자체가 그룹을 생성하는 건데요. 그래서 인제 그룹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만들게 되겠죠. 그럼 그룹이라는 리소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속성이 멤버 아이디스라고 하는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그런 리소스들 여기서는 인제 예전에 이제 컨테이너 리소스들인데요. 걔네들의 아이디를 쭉 인제 그 어레이로 인제 여기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100 개의 그 컨테이너 리소스 아이디가 인제 여기에 인제 저장이 되겠죠. 그거를 담고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예를 들어 그 CSV 즉 플랫폼에다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요청해서 무언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인제 만약에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는 CSE가 플랫폼이 '아 그러면 네가 나중에 이 만들어진 그 그룹을 통해서 네가 읽든 업데이트를 하든 뭐 지우든 그걸 내가 네 대신 다 해 줄게. 왜냐하면 그게 스펙에 정의된 그룹 기능이고 그걸 요청하는 거 자체가 그룹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룹 생성을 승인해 줬다는 거 오케이라고 해 줬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앞으로는 네가 만든 그룹에 대한 모든 기능을 책임져 줄게.'라는 인제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인제 여기까지 인제 개념은 다시 한번 좀 짚어 드렸고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갈증은 실제 인제 실습을 통해서 써 보시면 쪼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API 설명을 다 드렸고요. API 설명이라는 게 원엠템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리소스 기반의 인터페이스 즉 원엠2M에서 채용하고 있는 RESTful API로 서로 요청하고 동작할 수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 실습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서서히 볼 거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제가 프로토콜을 제가 살짝 언급만 드렸는데 그게 인제 기능 관점에서 '아 이런 요청, 이런 응답이 올 수도 있다.'라고 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요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인제 메시지로 오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규정하는 프로토콜 내용을 간단히만 소개하고 인제 제 그 두 번째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원엠2M에서 실제로 아까 예를 들어 인제 컨테이너 생성처럼 "야 컨테이너를 생성해 줘." 라고 A가 요청을 하고 그 CSE라고 하는 원엠2M 플랫폼이 그 요청을 받으면은 그래. 이러이러한 검사해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컨테이너 만들었어." 라고 이제 응답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게 인터페이스고 각각에 해당하는 뭐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원MTM 코어 프로토콜의 한 개념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메시지는 예를 들어 HTTP 프로토콜로 왔다 갔다 하고 MQTT 프로토콜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런 메시징 프로토콜을 원MTM이 정의를 한다 한들 뭐 내가 자바를 만들 때도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 만들 때도 있고 하지만 모든 개발 환경을 다 원앤투 서포트는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메시징 프로토콜이 다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쓰이고 있고 라이브러리도 있고 해서 원앤투엠은 프로토콜을 정의하지만 실제 메시지는 그러한 잘 알려진 웰런 프로토콜로 전달을 하도록 그런 메시지를 매핑한다, 바인딩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규격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MTM에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요청 응답. 이게 이제 원MTM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HTTP로 그러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실제로 HTTP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내 소프트웨어 구현에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한 게 예를 들어 HTTP 바인딩 규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던져드리는 거고. 원엠템에서는 실제로 시리얼라이제이션 몇 가지 타입을 제공하는데 XML, JSON, CBOL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원엠템에서 정의하는 메시지가 실제로 HTTP 메시지로 변환되고 뭐 커브로 변환되고 이런 것들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표준에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메시징 프로토콜은 HTTP 코어, MQTT 그다음에 웹소켓까지 쓸 수 있도록 표준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예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실습을 쓰게 될 포스맨 같은 거 간단하게 소개해놨고, 뭐 코업도 쓰실 수 있을 거고, MQTT도 여러 가지 그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걸 뭐 쓰실 수 있을 겁니다.